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속담 중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할 순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은 뭐든지 돈이 제일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물론 돈이 사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인데요. 이 속담을 우연히 책에서 보고선 돈으로 인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본가는 경상도 포항이에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만 작은 가게를 하셨고 아빤 회사를 다니셨죠.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특히나 엄만 경제관념이 정말 확실하시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셨죠. 그런 엄마가 아끼지 않았던 게 있는데 바로 자식에게 해주는 거였어요. 당신이 쓰시는 화장품이나 옷, 이런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살 정도로 아끼시지만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90년대라 컴퓨터가 지금처럼 집마다 있었던 때는 아니었는데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제가 한 말을 듣고서 엄마가 저에게 깜짝 선물을 해줬던 적도 있답니다. 그건 바로 컴퓨터였어요. 집에 가보니 제 방에 떡하니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가 컴퓨터 사왔어? 와, 어떻게 이렇게.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 아이고, 집 무너지겠다. 네가 하도 컴퓨터 노래 불러가지고 엄마가 하나 사왔어. 이거 엄마가 진짜 큰 결심하고 사주는 거니까 잘 써.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 고마워. 정말 최고.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엄마도 너무 좋다. 이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만 딱 내가 그 꼴이네. 엄마, 아빤 항상 저와 남동생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엄만 일을 하시면서도 저희 아침밥을 항상 챙겨 주셨고, 아빤 주말에 하루 쉬는 날에도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덕분에 전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깊은 사랑을 느끼며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항상 호탕하고 시원시원했던 엄만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만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동네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 무료 식사도 제공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를 통째로 그렇게 봉사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료 식사 봉사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거든요. 늘 집에 와선 고단해 하시는 게 눈에 보여 한 번은 엄마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엄마 봉사 많이 한 것 같은데 엄마도 힘들잖아. 매달마다 이렇게 봉사하면 뭐해. 엄마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돌아오는 게 왜 없어. 다 사람 복이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해지는 거거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내내 고생하면서 번 돈도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들지 않아? 석희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야. 위아래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늘 너도 이런 거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엄만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인지 저 역시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랐어요. 그러다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던 아빤 지인의 꾀임에 속아 퇴직금을 모두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엄마가 크게 절망을 하셨어요. 저녁이면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가 종종 들렸습니다. 당신, 당신 어떻게 그 돈을 다 투자할 수가 있어? 그 돈, 당신 평생 그 회사에서 몸 바쳐서 일한 대가야. 그걸 어떻게 홀라당 다 투자했냐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제 어쩔 거야. 석희 대학도 가야 하고, 석준이 학원비며, 좀 있으면 입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줄은 전혀 몰랐어. 걔가 분명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애초에 나랑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나랑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됐어.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한동안 엄만 아빠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엄마만큼이나 아빠도 남들을 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셨어요. 특히나 지인들 중에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몸소 도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빠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 탄 지인도 있었고 받지 못한 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만 아빠가 인정이 많아서 그렇다며 다 받아들이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마저 지인에게 속아 다 날려버렸다고 하니 엄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만 그 사실을 알고서 몸져 누웠고 아빤 가족들 볼 면목이 없어 지방으로 건설 현장에 뛰어드셨어요. 그때가 제가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엄마가 한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지방에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동생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셨죠. 앞으로 엄마랑 아빠가 식당을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알아. 니들도 알겠지만 이제 우리 집은 더 아끼면서 살아야 돼.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니까 다 같이 이겨내야지. 아빠가 멀리서 혼자 고생하는 것보단 낫지? 여보, 정말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속은 건데 어쩌겠어. 평생 사무실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현장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어? 거기서 힘들게 일할 바에 그냥 나랑 같이 식당 하면 돼. 그렇게 엄마 아빤 함께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실 아빤 그냥 엄마 가게에서 크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엄만 항상 아빠를 동업자로서 존중해주고 위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똘똘 뭉치며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전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때 동료 직원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정말 검소하고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호감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크게 특별할 거 없었던 평범한 집안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시댁집은 부자들만 산다는 곳 동네 비싼 아파트였거든요. 알고 보니 시부께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시며 수입이 꽤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인사 갔을 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걱정도 많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생각보다 절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결혼 허락도 반대 한 번 없이 바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특히나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는 과메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매해 철마다 보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난리였어요. 여보, 장모님이 보내준 과메기 도착했지? 나 장모님이 이거 보내주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이것만 보고 나 오늘 하루 종일 버텼다니까?
진짜 장모님 최고. 아, 어딨어? 내가 얼른 세팅할게. 참, 당신도 진짜 과메기 진짜 좋아한다. 작년에도 당신 엄청 잘 먹었잖아. 이번엔 시댁에도 엄마가 좀 보내셨대. 어머님이 아까 전화 오셔가지고 주말에 같이 먹자고 하셨어. 와, 진짜?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매번 맛있는 걸 보내주시지? 당신이랑 결혼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완전 행운이잖아. 너무나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남편은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연초엔 항상 포항 호미곶에 가서 해돋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친정집에서 미리 타온 커피를 마시며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때면 정말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여보, 올해는 진짜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곧 태어날 애도 있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 고생하지 않게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늘 연초에 우리 집 챙겨줘서 진짜 고마워. 당신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 본다고 포항까지 와주니 내가 진짜 고마워. 고맙긴. 아, 당신도 우리 집에 잘하는데 당연한 거지. 난 여기 오면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정말 좋아. 남편은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갈 때면 항상 포항 근처 관광지에 들려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행복하게 데이트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는 결혼 1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듬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을 하고선 시댁에서 정말 큰 선물도 해주셨는데요. 바로 저에게 큰 차를 사주신 거였죠. 그때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미야, 이거 앞으로 네 차다. 애들 둘을 데리고 다니려면 차가 좀 커야지. 우리 손주들이랑 에미 너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라고 선물 주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바꿔라. 아버님, 어머님, 저 진짜 이거 받아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없기는 무슨. 우리 귀한 손주들 이렇게 둘씩이나 낳아주고 우리 아들 잘 보필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우리가 해줄 거라곤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잘 받아서 잘 쓰면 되는 거야. 사돈 댁 갈 때도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녀야 좋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저 진짜 잘 타고 다닐게요. 애들 안전하게 잘 데리고 다닐게요. 시부모님도 늘 절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면서 정말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절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서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결혼하고서 7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골프도 치시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시부셨고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뇌경색이라니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시모와 남편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다행히 쓰러질 때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빠르게 조치한 끝에 바로 뇌 CT를 찍고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서도 마비 증상이나 이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시부는 쉬는 날에도 항상 연습장에 나가서 정리하고 관리도 하셨었는데 퇴원을 하시고서도 한동안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부가 저희를 불러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내가 이젠 일을 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구나. 병원에서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거나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해. 조용한 곳에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려고 한다. 네? 아버지, 그럼 연습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직원들한테 맡기고 가시려고요? 아니, 팔아야지. 내가 가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아유, 어떻게 그걸 그냥 두니? 어쩔 수 없지 뭐. 애정을 갖고 잘 운영했던 건데, 좋은 사람 있으면 팔고 가야지. 시부의 깜짝 발언으로 저희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워낙 시부가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쉬는 날까지 반납해서 열정을 다하실 정도로 아끼던 곳인데, 그래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으니 더 이상 신경 쓰여 운영을 하기엔 무리였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골프 연습장 처분하는 것보다 내가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자리도 잘 잡혀있는 멀쩡한 곳인데 남한테 팔기엔 아깝잖아. 그러긴 하지만 당신 골프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나중에 받을 생각도 없었다며. 근데 갑자기 왜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냥 아버지도 지금까지 골프 연습장 애정 두면서 잘 운영하셨는데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뭐. 우리도 애가 둘이니까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마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시부가 팔려고 했던 골프 연습장을 자기가 끝까지 해보고 싶다며 말을 했습니다. 시부는 처음에는 좀 주저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고 평생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부를 설득했어요.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의 골프 연습장을 이어받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그 전에도 잘 운영되던 골프 연습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오래 다니기도 했고 워낙 잘 일을 해줬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으로 대표가 바뀌고 나서도 수익은 잘 유지가 되었어요. 처음 운영하고 첫 정산을 했을 때 정말 좋아하던 남편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보, 나 오늘 한 달 수입 정산했는데, 와, 이래서 다들 사업 하는 건가 봐. 내가 월급 받을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데, 아버지가 계실 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앞으로 나도 영업도 뛰고 그래야 되겠어. 그래? 다행이네. 당신 그동안 걱정 많았잖아. 회사 다닐 때보다 뭔가 부담이 큰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정말. 그러게. 진짜 걱정 많았는데, 이대로만 잘 나오면 진짜 우리 금방 부자 되겠어. 여보,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 그날 남편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처음엔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자신이 받고 나서 잘 안 되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결과를 보니 더 기운이 나서 열정을 불사르는 남편을 보고 저 역시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의 골프 연습장 홍보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골프를 잘 안 치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골프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벌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월급을 받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처음엔 넉넉한 수입을 보면서 남편도 참 좋아했습니다. 평소라면 고민하며 샀을 법한 물건들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죠. 전에는 야근에 주말도 반납하면서 일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줄어드니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풀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였더라고요.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옷을 사기 위해 남편과 같이 백화점에 갔던 날이었는데 옷을 보던 남편이 손에 있던 옷들을 직원에게 다 계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저걸 다 사려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지 왜? 다 마음에 들었어? 그럼 한번 입어라도 보지. 보는 거랑 입는 거랑 또 다르잖아. 당신 원래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옷 사는 거 아니었어? 에이, 이왕 나온 김에 다 사면 되지 뭐. 뭐 안 입는 건 나중에 다른 사람 주거나 그럼 되고. 옷 고르는데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돈이야 뭐 벌면 되는 거니까. 뭐? 아, 여보, 저거 얼만 줄이나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에휴, 저 푼돈 가지고 뭘 그래. 당신도 이젠 좀 마음 넉넉하게 가져봐. 우리가 전이랑 똑같아? 벌이가 다르잖아, 벌이가. 그 정도 벌면 쓸 줄도 알아야 돼. 남편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옷이나 신발 이런 걸 고민 없이 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돈을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검소하고 아끼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필요한 건 주저없이 마음껏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마치 돈이 사람의 급을 만드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씩씩대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은 깜짝 놀랄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왔어? 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 그때 내가 말했지? 왜 아르바이트생으로 온 직원 있잖아. 그때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라고 했더네. 아, 걔가 글쎄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신고라니. 아니, 그 알바생이 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데? 아유, 몰라.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다느니 계약한 내용이랑 다르다고 신고를 했어. 난 분명 제대로 줬는데 말이야. 참,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자고 여기 오라고 했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남편은 직원 관리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남편 말론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시킨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했어요. 사실 그땐 연습장 운영에 제가 관여한 게 아니다 보니 정확한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말이 다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일을 못해 자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고 불렀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직원을 만날 때 같이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말론 진짜 이상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상한 직원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이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정산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일 그만두는 것도 당일에 통보하시더니 월급도 한 달 지나서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 안 주셨잖아요. 뭐? 내가 너 일 제대로 했으면 돈을 안 줬겠냐? 참 어린 게 돈만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들어야 할 이유 없고요. 안 주신 한 달치 월급 주세요. 참, 야, 너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사회에서 매장시키러 가다가 참은 거야. 애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 가만 안 두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봐줬다. 자, 너 돈 좋아하지? 내가 넉넉히 넣었으니까 어디 한번 가져가. 남편은 그러더니 그 직원을 향해서 돈이 든 봉투를 그냥 던져버리더군요. 봉투에서 삐져나온 돈들이 바닥으로 흩뿌려지자 직원이 그걸 주우려고 하니 남편은 거기다 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 맞는지 싶었어요. 아무리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연잔에 대고 돈 봉투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은 무조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을 개판으로 해서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래서 월급을 안 준 거지, 내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그랬겠어? 아, 우리나라 법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네. 어떻게 돼가지고 저런 것들 편을 드는 건지 원. 뭐? 지금 그게 말이야? 일을 못하더라도 월급은 줘야지. 그럼 당신 월급을 안 줘서 그랬던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사과해. 당신까지 왜 그래?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먼저 날 무시해서 그런 거야. 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받아가? 가게 해나 끼치지 않은 게 다행인 거지. 정 불쌍하면 당신이 같이 돈 주어주던가.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경악스러웠는데 그 직원은 남편의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다는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돈을 주워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절 부르더니 보여줄 게 있다며 주차장으로 절 불렀습니다. 가봤더니 처음 보는 외제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이 새로 뽑은 새 차였어요. 여보, 이거 어때? 완전 멋있지?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로 골랐어. 다들 잘 샀다고 하더라. 사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때? 멋지지? 당신 시승식 시켜주려고 불렀지. 당신 멀쩡한 차가 있는데 왜 또 새 차를 샀어? 이거 완전 비싼 차 아니야? 전에 차 할부도 버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비싼 차는 왜 산 거야? 아유, 2억 그거 조금만 아끼면 금방 모아. 이쯤이야 뭐. 2억은 이제 푼돈이야, 푼돈.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닌데 뭘 그래. 사장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잘 샀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뭐? 칭찬? 아니, 어떻게 2억씩이나 되는 차를 샀다는 사람을 칭찬을 해? 당신 요즘 왜 그래? 전에 안 그랬잖아. 차도 이것저것 엄청 비교하고 샀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비싼 차까지 사면 어떻게 하겠다고. 뭐 2억밖에 안 하는 걸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금방 갚아, 금방. 2억 그거 얼마 안 된다니까. 아유, 됐어.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승식은 무슨. 아, 당신 기분 좋게 태워주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정말 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법한 차를 떡하니 사고 온 남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옷 하나를 사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겨우 샀던 사람인데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변하다니 너무나 답답하고 화도 났어요. 그러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지인들과 함께 만나 술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남편은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님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저씨, 거운전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아, 빨간불이 다 서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언제 도착하려고요? 빨간 신호 그냥 건너가세요. 아, 건너가시라고요. 아, 그냥 가라니까. 사장님, 아, 사람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호는 꼭 지켜야 돼요. 아이 내 차니까 어차피 벌금이 나와도 내가 물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아예 안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대신 제가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에이, 이놈의 영감탱이가 주인 말을 감히 거역해? 내가 이 차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내가 당신 주인 아니야? 빨리 안 가? 어? 안 가냐고? 그때 대리기사님은 60대이셨던 것 같은데 저희보다 한참 어르신께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술에 취해 차 시트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의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전 바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 도대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기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죄송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돈 주고 티까지 줄 텐데 내 말을 들어야지 지금 누구 말을 들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이, 얼른 가라니까. 어? 남편은 널브러진 채 발까지 아예 기사님 어깨에 올려 툭툭 차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계속 화를 내고 말려봤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니 대리 기사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운전대를 놓으셨습니다. 저 더 이상 운행 못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여기로 올 겁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거든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경찰을 불러? 당장 운전 안 해? 어? 그럼 손님이 운전하고 가실 건가요? 손님이 운전하시면 음주운전인 건 아시죠? 결국 얼마 뒤 경찰이 도착을 했고 기사님은 남편을 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언어폭력을 하고 어깨를 발로 툭툭 찼던 것도 블랙박스에 모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아 벌금까지 내야 할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반성은커녕 억울해하더라고요. 그 모습까지 보니 도저히 질려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인수받은 지 불과 5년 만에 남편이 42살 때, 제가 40살 때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처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 이혼 통보를 엄청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이혼? 가라 가. 나 좋다는 여자들 이미 한 바가지라고.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 몰라? 별 거지 같은 게. 난 돈만 있으면 여자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양다리까지 걸칠 수 있는데 나야 좋지 뭐. 마음껏 편하게 여자 만날 수도 있고 말이야. 여자를 만나건 뭐하건 당신 마음대로 해. 재산 분할이나 똑바로 하고 애들 양육권도 나한테 줘. 애들이야 당신이 키워야지. 난 이제 새 인생 살 건데. 양육비? 걱정하지 마. 돈은 줄 테니까. 당신 같은 쭈구리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도 되니까 나야말로 땡큐지 땡큐. 감자같이 생겨가지고선 나 당신보다 훨씬 예쁜 여자 만날 거야.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허세나 부리는 남편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도 분할하고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헤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의 이혼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죠. 남편이 변했다는 걸 시댁에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 잡으실 수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실 뿐이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에미야.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다. 사업 물려받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것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걸 왜 저 못난 놈이 받아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저 못난 놈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남한테 왜 저렇게 피해 주는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친정에서도 제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진 너무나 성실하고 검소하고 착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왜 이토록 사람이 변했는지 아쉽고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돈을 크게 만지면 변한다고 하더니만 딱 그 짝이네. 그러게, 나도 우리 남편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엄마. 전엔 포항 오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고 과메기도 잘 먹더니 언젠가부터 보지도 않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에휴, 그러게나 말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그래도 잘했다, 우리 딸. 이렇게 변한 사람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어. 이제라도 냉정하게 끝내는 게 잘한 거지 뭐. 잘했다, 우리 딸. 앞으로 내 애들만 보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전 애들을 데리고 집을 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백화점도 그만두고
집 근처로 다른 직장을 구해 다니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이사도 하고 직장도 새로 구하다 보니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더군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게 있다면 바로 저희 애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런 아빠의 부재가 애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빠에 대해 애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빠 안 보고 싶어? 여기 이사 오고 한 번도 못 봤잖아. 엄마가 아빠한테라도 연락해 볼까? 엄마, 나 실은 아빠 안 보고 싶어. 아빠 무서워. 맨날 우리한테 돈만 주고 알아서 놀라고 하잖아. 나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보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아빠는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잖아.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봐. 맨날 돈만 찾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엄마가 있잖아. 그럼 엄마랑 놀이동산 가자. 엄마 쉬는 날에 같이 가는 거야. 우와, 진짜? 와, 엄마 최고! 그렇게 애들과 전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애들을 찾지도 않고 연락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교섭을 해야 했지만 늘 바쁘다며 일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애들도 아빠를 잘 찾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아빠를 만나러 갔다 올 때면 하룻밤은커녕 몇 시간 만에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에는 돈을 항상 쥐어들고 왔는데 애들은 그 돈을 받고서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와의 만남을 아빤 돈으로 때우고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정말 무수히도 말을 했지만 전 남편은 이제 남이니 상관하지 말라며 제 말을 무시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평소에도 위험을 앓고 있었던 제가 언제부턴가 속이 계속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 나름 건강관리도 계속했었는데 잘 좋아지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강검진 결과를 의사에게 듣고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2기, 3기가 아닌 위암 1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수술 날짜를 잡고 치료를 받게 되었죠.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과가 좋았고 이후에 예후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몸 회복을 위해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 근처 요양병원에 지내게 되었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몸 건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면역 주사도 맞으며 회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수술 후 첫 병원 검진일이 다가오면서 수술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전 남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뭔가 검사를 받으러 온 것 같았어요. 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 남편은 절 봤는지 큰 소리로 절 불렀습니다. 어? 이게 누구야? 야, 김석희. 아이, 아는 척 하지 마. 어디다 대고 아는 척이야?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말 섞기도 싫으니까. 야, 아직도 그 성깔 못 버렸네. 근데 여기 병원에 왜 있는 거야? 어? 여긴 안병동인데 뭐 암이라도 걸렸냐? 혹시 너 뭐 안 걸려서 온 거야? 전 남편의 말에 너무나 짜증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은 절 보고서 비꼬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맞네, 맞아. 아유, 그렇게 나 싫다고 그냥 버리고 가더니 천벌 받았네. 천벌 받았어. 아이고, 참, 그러게 있을 때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돈만 주면 관리도 잘했을 테고, 편안하게 살았을 테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을 텐데, 그러면 암이 걸렸겠어? 다 이게 날 떠나가지고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아이고, 짠하다, 짠해. 야, 내가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너랑 상관없는 일이고, 여전히 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아직도 그렇게 철없고 한심하니?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바로 너랑 결혼한 거야.
어? 다신 너랑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좀 꺼져 줄래?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꼴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알았다. 그때 마침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니 남편은 진료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허세 많고 사람 무시하는 전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났는지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진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몇 분 후에 진료실에 들어갔던 전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고서 전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게 비웃으면서 들어갔던 전 남편이 그와는 정반대로 울상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절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나가버렸습니다. 나와선 당연히 저한테 시비를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이 왜 저러는 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잘 치료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더 지났을 때쯤 큰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 있잖아. 지금 병원이라는데? 아빠 방광암이래. 3기라던데? 뭐? 아들, 넌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아까 좀 전에 울면서 전화해서 말했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아직도 아빠 밉냐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대답은 안 했어. 방광암이라나?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려고. 전 그때서야 왜 남편이 울상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나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방광암 3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니 검색을 해보니까 5년 생존율이 딱 50% 조금 넘더라고요. 그 선고를 받고서 울상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그때 13살이었는데 아빠의 암 소식을 덤덤하게 전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귀중하고 소중한 아빠였다면 그 소식을 듣고 엉엉 울며 슬퍼했겠지만 오히려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오죽 아빠가 자식들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으면 본인이 아프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자식들이 저런 반응을 보였겠어요. 이게 다 전 남편이 만든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어떻게 하지? 나 병원에 가봐야 하나? 아들이 가고 싶으면 가. 엄만 우리 아들 의견 존중해. 근데 그래도 아빠니까 아프시다니까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어? 마음 같아선 괘씸한 마음에 애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애들에겐 아빠이기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전 남편이어도 자식들에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빠이니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전 애들을 데리고 병원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한참을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나오더군요. 생각보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눈 듯 보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간에 못 나눈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거 엄청 후회하고 있대. 그러면서 다 아빠 잘못이라고 너무 가족을 안 챙기고 맨날 밖을 싸돌아다니고 우리한테 사랑도 못 줘서 그래서 천벌받은 것 같다면서 그러던데 아빠가 우리 보자마자 계속 울었어. 그래?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우린 지금까지 다 지켜봤잖아.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있을 때 잘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들었지 뭐. 아빠한테 그렇게 말 못했지만 솔직히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만 우릴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줬는데 아빤 우리한테 사랑도 제대로 안 주고 역시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엄마도 지금 치료가 잘 됐지만 언제 다시 아플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아, 우리 아들들 다 컸네, 다 컸어. 엄만 우리 두 아들들만 있으면 돼.
전 남편이 아들들 앞에서 울며 불며 후회를 한다며 하소연했다는 말을 듣고서 저 역시 있을 때나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어찌나 착한지 제가 암치를 받고 나선 더 저를 챙겨줬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설거지며 청소까지 싹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큰아들이 제가 힘들어할까봐 다 해놓았던 거였어요. 우와, 아들, 이거 아들이 다 했어? 아, 엄마가 끝나고 와서 해도 되는데 힘들었겠다. 고마워, 아들. 에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엄마. 엄마 몸도 힘든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 언제든지 나한테 시켜. 내가 다 해놓을게. 정말? 와, 우리 아들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네. 큰아들은 정말 효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픈 절 걱정하면서 집안일도 싹 다 해놓고 동생도 살뜰하게 잘 돌봤거든요. 거기다가 둘째 아들은 또 어찌나 절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지 하루는 둘째 아들 일기장을 청소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서 청소를 하다 말고 오열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일기장엔 저에 대한 사랑이 가득 적혀 있었거든요. 난 엄마가 참 좋다. 엄만 우릴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다. 엄만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만 난 엄마를 지켜줄 거다. 엄마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을 거고 씩씩해질 거다. 엄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아프다.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아픈 병에 걸린 것 같다. 엄마 병이 다 나으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서 엄마가 속상하지 않게 할 거다. 전 둘째 아들이 적은 일기장을 안고서 엄청 오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두 아들을 그동안 외면하며 지내온 전 남편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믿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역시나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바뀐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치료도 잘 받고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더니 정말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지금은 애들도 자주 만나면서 뒤늦게 못해줬던 거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원하는 거나 가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애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전에는 정말 가끔 있었던 면접 교섭도 가기 싫다고 말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요즘은 면접 교섭하고 오면 얼굴도 밝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남편이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을 이어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요즘은 애들이랑 소소하게 캠핑 가는 걸 즐기고 있어요. 직접 요리할 것도 정하고 어떤 게임을 할 건지도 정하기도 한답니다. 아들, 이번에 가서 엄마가 부대찌개 이런 거 해줄까? 저번에 왜 맛있게 먹었잖아. 아들들 좋아하는 소세지도 잔뜩 넣고 말이야. 좋지, 엄마. 그럼 내가 이번에 보드게임 잔뜩 챙겨갈게. 우리 가서 보드게임 하면서 놀자. 그래, 엄만 너무 좋지? 다음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다 같이 갈까? 저번에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엄마가 한번 물어볼게. 우와, 정말? 우리 다 같이 캠핑 가면 정말 재밌겠다. 게임 뭐 할지 그럼 내가 고민해 볼게. 사춘기가 된 큰아들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애교 많고 귀여운 막내예요.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가끔씩 아들들이 전 시댁에도 다녀오는데 전 시부모님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도 정말 많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도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도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잃게 되면 수많은 돈도 결국엔 필요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는데 독감도 조심하세요. 제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